엄마한테서 나는 그 역겨운 시장국수 냄새 토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어. 혼자 사니까 이런 쪽방이라도 충분할 거야. 여기서 오래오래 잘 사세요. 남편 장례식장에 향 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제 친아들이 저를 경기도 안산의 쪽방 구석으로 내쫓으며 내뱉은 말입니다. 성남 모란시장에서 평생 손마디가 다 휘어지도록 국수를 말아 해외 유학까지 보낸 아들은 며느리와 짜고 제 인감도장을 가로챘습니다. 과천에 3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저를 이 쓰레기 같은 쪽방에 버려두고 모든 재산을 털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과천시에 살고 있는 71세 박금주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45년 전 26살 때 남편과 함께 성남 모란시장에 작은 국수 가게를 차렸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정말 악착같이 살았죠. 손님들 앞에서는 늘 웃었지만 무릎 연골이 닳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겨울이면 동상 걸린 손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 태평이가 좋은 대학 가고 해외 유학까지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제 양말은 구멍이 나도 꿰매 신었지만 아들 학원비만큼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티다 보니 모란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제법 알려진 국수집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번 돈으로 조금씩 투자를 시작했어요. IMF 때 헐값에 나온 강남 땅 몇 필지를 샀고 그 땅 위에 세운 빌딩 세 채가 지금은 시세로 따지면 8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부모가 돈이 그렇게 많은 줄 알면 아들이 이 돈만 믿고 버릇없이 자랄까봐 그저 시장에서 국수나 말아 파는 평범한 어머니로만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 태평이는 엉엉 울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내가 엄마 모실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핏줄이잖아요. 내가 죽을 만큼 고생해서 키운 자식인데 설마 나를 버리겠어? 라고 생각했죠. 남편 49제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아들 태평이가 며느리 지연이와 함께 과천에 있는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태평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 큰 집에서 혼자 계시면 너무 쓸쓸하시잖아요. 제가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 최고급 실버타운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많고 운동시설도 좋고 엄마가 훨씬 행복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효자로 컸구나.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태평이가 건네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실버타운 입소 서류라면서 보여준 그 종이에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제 인감도장을 쾅쾅 찍어줬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태평이가 차를 몰고 집 앞에 섰어요. 엄마, 오늘 실버타운 구경 가요. 짐은 제가 다 챙겨뒀으니까 그냥 나오세요. 저는 기대에 차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강남이나 분당쯤 되는 고급 시설을 상상하며 창밖을 내다봤죠. 그런데 차가 가는 방향이 이상했어요. 강남 반대편으로 계속 달리더니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안산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태평아, 여기가 어디냐? 실버타운이 이쪽에 있냐고 물었더니 태평이는 대답 대신 라디오 볼륨만 높였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고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차는 안산의 허름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골목길엔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죠. 태평이는 차를 세우더니 트렁크를 열어 제 옷가지가 담긴 비닐봉지 2개를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엄마, 당분간 여기서 지내요. 3개월치 월세는 미리 냈으니까 그동안 조용히 계셔. 태평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차에서 내려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어머님, 노인네들 많이 사는 동네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빨리 들어가세요. 저는 멍한 정신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 평도 안 돼 보이는 쪽방 입구, 곰팡이 핀 벽, 깨진 유리창이 눈에 들어왔죠. 이게 실버타운이라고? 태평아, 이게 무슨 짓이냐? 제가 소리쳤지만 태평이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엄마, 과천집 팔아서 나온 돈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업 자금으로 쓸 거야. 엄마는 여기서 조용히 지내. 노인네가 큰 집에서 뭐하게. 여기가 딱 엄마 주제에 맞는 곳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쭈뼛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바지를 붙잡았어요. 태평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갈라졌죠. 지연이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놓으세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 해요. 며느리의 얼굴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성가신 짐을 치운 것처럼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죠. 태평이는 차 문을 쾅 닫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미국으로 이민 가. 이제 연락하지 마. 차가 출발했고 저는 흙먼지가 날리는 골목길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건 텅 빈 인감도장 주머니뿐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내가 찍은 그 도장이 실버타운 서류가 아니라 집 매매 계약서였구나. 아들이 나를 속여서 집을 빼앗아 갔구나. 무릎이 꺾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혀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45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그 집을 아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가로챈 거였습니다. 평생의 동반자 남편을 잃은 슬픔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저는 마치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저는 쪽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천장엔 물이 샌 자국이 얼룩덜룩했어요. 창문은 깨져서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고 화장실은 공용이라 복도 끝에 있었죠.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온몸에 힘이 쭉 빠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거든요. 저는 품속에서 오래된 구형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0수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먼지가 쌓인 그 전화기를 켜고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강서가, 나야 박금주. 이제 때가 됐다. 전화기 너머로 놀란 숨소리가 들렸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회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저는 곰팡이 핀 벽을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태평아, 지연아, 너희는 아직 몰라. 네가 버린 이 애미가 누군지, 네가 가로챈 그 도장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지 곧 알게 될 거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처절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좁은 쪽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에 물샌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도장을 가져가던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엄마, 나 믿지? 내가 엄마 노후 확실히 책임질게.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같던 그 얼굴이 지금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피하던 모습, 도장을 챙겨 나갈 때 입가에 스친 그 얄팍한 미소가 선명하게 기억났죠.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맷돌로 갈리는 것처럼 뻐근했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끔거렸어요. 생각해보니 신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태평이가 25살에 미국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부터였어요. 엄마, 다른 애들은 다 유학 가는데 나만 안 가면 창피해. 나 기죽이기 싫으면 돈 좀 보내줘. 전화할 때마다 돈 이야기뿐이었죠. 한 달에 300만 원씩 보내줬는데도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국수가게에서 더 오래 일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까지 설거지를 했죠.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붙잡고 한 발짝씩 올라가야 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겨울엔 동상으로 손가락이 퉁퉁 부어 올랐고 여름엔 뜨거운 육수 냄비 앞에서 땀범벅이 되어 일했어요. 제 양말은 구멍이 5개나 났지만 꿰매고 또 꿰매서 신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죠. 그리고 7년 전 태평이가 며느리 지연이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본 날 지연이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가씨처럼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평생 잘 모실게요. 어머님 같은 훌륭한 분을 만나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우리 태평이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이제 내 고생도 끝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결혼식 날 지연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제가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더니 지연이가 제 거친 손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 표정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옆에 있던 하객들도 눈치챌 정도였죠. 저는 얼른 손을 뒤로 감추고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결혼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찾지 못하면 일부러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어머님, 또 깜빡하셨어요? 요즘 자꾸 그러시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분명히 제자리에 뒀던 물건들을 지연이가 일부러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거였습니다. 안경, 지갑, 약봉지까지. 그렇게 하루에 5번씩 제가 헤매는 걸 보면서 지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머님, 이래서 도장 같은 중요한 건 저희한테 맡기셔야 한다니까요. 혹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정신이 정말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명절은 더 지옥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지연이는 친정 식구들을 잔뜩 불러 모았어요. 친정 어머니한테는 LA 갈비에 전복까지 차려주면서 저한테는 시래기국에 짠지 몇 조각만 덜렁 내놓았죠. 어머님은 원래 소박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지연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희죽 웃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고기를 먹는 소리,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귓가에 쨍쨍 울렸어요. 저는 부엌 구석에 앉아서 식은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태평이는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다른 곳만 쳐다봤죠.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 아들은 이제 내 편이 아니구나. 가슴 한가운데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고 숨을 쉴 때마다 따끔거렸어요. 더 끔찍한 일은 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죽기 2년 전이었죠.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 2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남편 치료비로 쓰려고 몰래 숨겨뒀던 돈이었죠. 그걸 태평이한테 주려고 거실 탁자 위에 잠깐 올려뒀는데 지연이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어머님, 이게 어디서 난 돈이에요? 설마 우리 몰래 숨겨둔 거예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치료비로 쓰려고 모아둔 거야. 그런데 지연이는 그 돈 봉투를 낚아채더니 제가 먹던 국그릇에 철퍽하고 처박아 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튀면서 제 손등을 적셨고 돈이 국물에 젖어 흐물거렸어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돈을 숨겨두면 어떡해요? 우리가 관리해야죠. 지연이는 젖은 돈을 꺼내 물기를 털더니 그대로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엎질러진 국을 닦으며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임종하던 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려 할 때 지연이는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비용이 너무 비싸요. 좀 더 싼 데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남편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왔죠. 혈압이 확 오르는지 뒷목이 뻣뻣해지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제게 약을 건넸어요. 어머님, 충격 받으셨을 테니까 이거 드세요. 안정제예요. 하지만 그 약봉지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먹던 약과 색깔이 달랐거든요. 저는 약을 받아든 척하고 화장실에 가서 몰래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내게 이상한 약을 먹이려 한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소 한쪽 구석에서 태평이와 지연이가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과천 어머니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얼마래? 한 30억은 될 거야.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 우리가 관리해야지.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놈들은 장례식장에서도 돈 계산을 하고 있구나. 아버지 시신이 아직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데 말이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이를 악물어야 비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참았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야. 설마 엄마를 버리겠어. 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49제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건강이 정말 걱정돼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중요한 서류는 저희가 보관하는 게 어때요? 도장도 맡겨주세요. 효도하는 셈 치고요. 지연이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실버타운 계약서라고 했죠. 저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내 자식들이 나를 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로 날 위하는 걸까? 그래서 도장을 건넸어요. 지연이는 그 도장을 받아들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뼛속까지 차가운 한기가 스며들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심판자로 서겠다고요. 그날 이후 상황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쪽방에서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골목길에 낯선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쿵쿵거리는 중저음이 건물을 흔들 정도였죠. 저는 깨진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어요. 새까만 최고급 자동차들이
이 허름한 골목 앞에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들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중 한 명이 제 쪽방 앞으로 걸어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죠. 저 할머니가 누구야? 무슨 일이래?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키가 훤칠하고 명품 코트를 걸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는 최강석이었습니다. 30년 전 모란시장 골목에서 굶주려 쓰러져 있던 그 아이였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강석이는 집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국수 한 그릇을 먹이고 매일 저녁 남은 음식을 싸줬습니다. 대학 갈 돈이 없다고 울던 그 아이한테 제가 모아둔 돈을 몰래 쥐어주기도 했죠.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 되라고, 그게 네가 나한테 갚는 길이다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강석이는 정말 올바르게 자라서 검사를 거쳐 판사까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강석이는 쪽방 문 앞까지 걸어와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늦게 모시러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석아, 잘 왔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죠. 저 할머니가 회장이라고? 그 누추한 쪽방에서 나온 사람이 회장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강석이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아드님께서 저지른 일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부동산 거래, 명의 도용, 그리고 강석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차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낮게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들어보자. 이제 숨길 것도 없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쪽방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곰팡이 핀 벽, 깨진 창문, 삐걱거리는 문짝. 사흘 동안 이곳에서 지내며 저는 많은 걸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곳에 와 있어야 하나? 45년간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재산이 800억인데 왜 한 평짜리 쪽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잠을 자야 하나? 가슴이 저미는 동시에 분노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강석이가 건네준 코트를 걸치고 차에 올라탔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싸는 순간 3일 만에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강석이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우선 아드님께서 회장님 명의로 사기 계약을 진행한 과천 아파트 건은 이미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인감도장이 강압에 의해 취득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계약 무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강석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소유하신 강남 빌딩 3채, 역삼동 1채,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총 820억 원입니다. 모두 회장님 명의로 안전하게 등기되어 있고 아드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나지막이 웃었어요. 그래, 태평이는 끝까지 몰랐지. 엄마가 누군지. 그런데 강석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며느님 이지연 씨가 아드님을 상대로 생명보험을 20억 원어치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는 며느님 본인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20억? 태평이를 상대로? 강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며느님이 최근 들어 수상한 남자와 자주 만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박춘식이라는 사람인데
전과 오범의 사기꾼입니다. 둘이 모텔에서 만나는 걸 제 직원이 목격했고 대화 내용 일부를 녹음했습니다. 강석이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그 인간 보험금 타내고 나면 우리 필리핀으로 튈 거지?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20억이면 거기서 왕처럼 살 수 있어. 그 바보 같은 남편은 꿈에도 모르겠지? 웃음소리가 귓가에 쟁쟁 울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지연이는 내 아들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낼 생각이었다는 거구나. 혈압이 확 오르는지 뒷목이 뻣뻣해지고 숨이 턱 막혔어요. 강석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태평이는 내 아들이야. 비록 날 버렸지만 그래도 죽게 놔둘 순 없어. 하지만 저것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지. 아들은 며느리가 자기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서 필리핀으로 도망갈 거라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 텐데 이 애미를 버리고 배신한 벌을 저렇게 받게 되는구나. 인과응보라는 옛말이 틀린 게 없네. 강석아, 계획이 있어. 내 말대로 움직여줄 수 있겠니? 강석이는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분부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강남 거리를 바라봤어요. 저 빌딩들 중 세 채가 내 것이지. 내가 맨손으로 일궈낸 재산이야. 그런데 내 자식들은 날 쪽방에 처박아 놓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어. 회장님, 그럼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선 태평이와 지연이가 해외로 나가려는 걸 막아. 공항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지연이가 꾸민 보험살인 계획은 증거를 더 확보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려. 태평이 눈앞에서, 그리고 태평이가 사기쳐서 빼돌린 내 집 문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되찾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태평이가 그동안 내 이름으로 빌린 돈들, 내 신용으로 만든 회사들, 전부 조사해. 그리고 그 빚을 태평이 앞으로 돌려. 내 재산은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강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차는 논현동 제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12층짜리 상업용 건물이었죠. 1층엔 명품 매장들이 줄지어 있고 위층엔 유명 로펌과 병원들이 입주해 있었어요. 월 임대료만 해도 수억 원이 넘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강석이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올라가셔야죠. 최상층 회장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건물이 내 거야. 내가 악착같이 일해서 산 거야. 그런데 내 아들은 엄마가 쪽방에 산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고급 가구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강석이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출국 예정일이 3일 후입니다.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대기하다가 출국할 예정인데 그때 회장님께서 나타나시면 됩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자. 태평이와 지연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강남을 물들이는 모습이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어요.
바로 그 일 이후였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강석이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논현동 빌딩 회장실에 앉아서 태평이와 지연이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이 저지른 일들의 증거를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강석이의 직원들이 가져온 서류 뭉치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였고 그 속엔 태평이가 제 명의로 빌린 대출 내역, 지연이가 개설한 비밀 계좌 박춘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죠.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을 내자.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출국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강석이가 준비한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명품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였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45년간 시장 국수집 아줌마로 살았던 제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니. 손을 들어 머리를 매만지니 미용실에서 정성껏 손질한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흘러내렸어요. 강석이는 제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원래 이런 모습이 어울리십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거울 속 제 모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박금주.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야.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겨울 하늘 아래 펼쳐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태평이의 어린 시절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5살 때 처음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됐다며 신나게 웃던 얼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가던 모습, 중학생 때 시험 잘 봤다고 국수 한 그릇 더 달라던 목소리.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제 아들은 돈만 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가슴 한가운데가 쓰리고 목이 메어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이제 정말 끝을 내야 한다는 각오가 더 컸거든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즈니스 라운지는 3층에 있었어요. 강석이와 경호원 2명이 저를 에스코트했죠.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70대 노인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림으로 경호원들과 함께 걷는 모습이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라운지 입구에서 강석이가 멈춰서며 말했어요. 회장님, 아드님과 며느님이 저쪽 구석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방향을 보니 태평이와 지연이가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이는 비싼 정장을 입었고 지연이는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죠. 제가 쪽방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잠을 자던 그 시간에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해외 이민을 준비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운지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대형 TV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강석이가 미리 준비해둔 보도 자료였죠. 앵커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남 모란시장에서 45년간 국수집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한 박금주 회장이 강남 일대 8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숨은 재벌로 밝혀졌습니다. 박 회장은 최근 가족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화면에 제 사진이 크게 떴어요. 젊은 시절 국수집 앞에서 찍은 사진과 최근 빌딩 앞에서 찍은 사진이 나란히 나왔죠. 태평이는 TV를 힐끗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름 우리 엄마랑 똑같네. 근데 설마 우리 엄마겠어? 하하. 지연이도 덩달아 웃었어요.
그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쪽방에 처박아 놓은 시어머니가 800억 자산가라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문이 열리고 저와 강석이 그리고 경호원들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고 그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태평이가 앉은 곳까지 이어졌죠. 태평이는 샴페인 잔을 입에 대고 있다가 저를 보는 순간 동작이 멈췄어요. 잔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고 샴페인이 태평이의 바지에 튀었죠. 지연이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을 벌린 채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TV 화면 속 여자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저를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태평이 앞으로 걸어갔어요. 태평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맞아? 안산에서 어떻게 여기? 그 옷은 또 뭐야? TV에 나온 사람이. 설마. 태평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갑게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태평이는 제 눈빛을 피하며 계속 뒤로 물러났고 결국 의자에 걸려 뒤뚱거렸죠. 지연이가 황급히 태평이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게 정말 어머님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하고 그저 저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강석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태평 씨, 이지연 씨, 두 분께서는 박금주 회장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과천 소재 아파트에 대한 사기 계약 건, 회장님 명의로 진행된 불법 대출 건, 그리고 강석이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냉랭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이지연 씨, 당신이 배우자에 대한 생명보험을 몰래 가입하고 제3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관련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이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연이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짓을요? 거짓말이에요. 며느리는 제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경호원이 막아섰어요. 강석이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태평이에게 보여줬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서였죠. 피보험자 김태평, 교통사고 사망 시 보험금 20억 원, 수익자 이지연. 그리고 지연이와 박춘식이 모텔에서 찍힌 사진들, 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태평이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연아. 이게 뭐야? 너. 나를. 태평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마구 흔들며 부정했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태였죠. 저는 태평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태평아, 네가 쪽방에 버린 건 애미가 아니었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어. 나는 45년간 악착같이 일해서 강남에 빌딩 3채를 샀어. 800억이 넘는 재산을 모았지. 네가 유학 갈 돈도 결혼 자금도 전부 그 돈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너는 엄마를 쪽방에 버렸어. 사기쳐서 집을 뺏고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지. 그게 네가 선택한 길이야. 태평이는 무릎을 꿇으며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물러섰어요.
강석이가 서류 봉투를 꺼내 태평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태평 씨, 당신이 박금주 회장 명의로 진행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과천 아파트는 인감도장을 편취한 사기 계약으로 무효 처리되어 회장님께 반환되며 그 외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니 공항을 나가실 수 없습니다. 태평이는 서류를 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출국 금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며느리 지연이도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 눈물일 뿐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태평아, 지연아, 너희가 탐냈던 그 돈과 자유가 이제부터 너희를 짓누를 거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희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어떻게 너희를 파멸시키는지 하나하나 똑똑히 지켜봐. 저는 돌아서서 라운지를 나섰어요. 뒤에서 태평이와 지연이가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는 순간 공항 보안 요원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석이가 미리 연락해 둔 거였죠. 차에 올라타자 강석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단계는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태평이와 지연이에게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된 태평이와 지연이는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뒤 태평이가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거 다 조작이지? 엄마가 800억 건물주라는 게 말이 돼? 분명히 사기꾼들한테 속은 거야. 우리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각오해. 태평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직도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좋아, 그럼 확실하게 보여주지. 강석이가 준비한 두 번째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태평이가 그동안 제 이름을 팔아 거래했던 사람들, 투자를 받았던 회사들, 돈을 빌렸던 지인들에게 일제히 통보가 나갔어요. 박금주 회장의 아들 김태평 씨가 회장 명의를 무단 도용했으며 모든 거래는 회장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공식 발표였죠. 그리고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성남 모란시장 국수집에서 시작해 강남 820억 부동산 재벌이 된 박금주 회장. 그러나 친자식에게 배신당해 쪽방에 버려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제 이름이 올랐습니다. 태평이의 전화기는 그날부터 불이 났을 거예요. 강석이가 보여준 통화 내역을 보니 하루에 1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태평이가 투자금을 받았던 사업 파트너들, 제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줬던 지인들,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전부 전화를 걸어 따졌을 겁니다. 김태평 씨, 이게 무슨 짓이야? 박금주 회장 아들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사기친 거야? 당장 돈 갚아. 태평이는 그 전화들을 받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며칠 뒤 태평이가 자주 드나들던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석이의 직원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태평이는 평소처럼 당당하게 레스토랑에 들어가려 했지만 매니저가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김태평 씨, 더 이상
저희 매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태평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무슨 소리야? 나 여기 VIP 회원이잖아. 매니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원 자격이 박금주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회장님 측에서 모든 혜택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평판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즘 언론에 나오시는 모습이 태평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뭐? 평판 관리? 너희가 감히 나한테? 하지만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태평이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 영상을 보는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추락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이게 네가 선택한 길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석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다니던 골프 클럽에서도 회원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며느님 이지연 씨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도 문을 닫았습니다. 거래처들이 전부 계약을 해지했거든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시작이구나. 한편 며느리 지연이는 더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그동안 SNS에 올렸던 호화로운 생활,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사진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팔로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댓글창은 악플로 도배됐죠. 시어머니 쪽방에 버리고 명품 자랑질? 인간이 아니네. 보험금 노리고 남편 죽이려 했다며? 진짜 소름 돋는다. 지연이는 계정을 폐쇄했지만 이미 캡처된 사진들은 여기저기 퍼져나갔습니다. 지연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들조차 알고 보니 대부분 가짜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정품인 척하며 찍은 사진들이 전부 짝퉁이었다는 거죠. 지연이의 친구들, 아니 친구인 척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지연이의 친정에서 왔어요. 지연이의 어머니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논현동 빌딩 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강석이가 안내해서 들어온 여자는 6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지연이 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회장님,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지연이 어머니도 피해자일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돈 어른 따님이 제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20억 보험금을 타려고 내연남과 짜고 교통사고를 계획했어요. 그걸 어떻게 선처하라고 하십니까? 지연이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평이가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 경찰서에 불려갔다는 겁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가 들어온 거였죠. 강석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명의를 도용해서 15억 원을 차용한 건이 3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8억 원입니다. 모두 회장님의 신용을 믿고 준 돈들인데 아드님이 사업 실패로 날렸습니다. 지금 채권자들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23억이나 되는 빚을 진 거구나. 내 이름으로. 태평이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제게 전화를 걸어 악을 썼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 친엄마가 친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그냥 내가 실수한 거잖아. 한 번만 덮어줄 수 없어? 태평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태평아, 너는 나를 쪽방에 버렸어. 나를 개보다 못하게 취급했어. 그게 단순한 실수냐? 그건 네가 선택한 거야.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
전화를 끊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이와 박춘식이 함께 도주하려다 붙잡혔다는 거예요. 둘이 부산에서 밀항선을 타려고 했는데 강석이가 미리 해경에 제보를 해둔 덕분에 체포됐다고 했죠. 강석이는 태블릿으로 뉴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 긴급 체포, 며느리와 내연남 부산서 검거. 뉴스 화면엔 수갑을 찬 지연이와 박춘식이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연이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카메라를 피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며느리로 처음 만났을 때 그 맑고 예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요? 태평이는 아내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강석이의 보고에 따르면 태평이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다고 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냥 조용히 쪽방에서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냐. 며느리한테 배신당한 사실도 부정하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아들의 그 말을 전해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직도 내 잘못을 모르는구나. 아직도 엄마 탓을 하는구나.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강석이가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평이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유학 시절 학비를 받아놓고 도박에 탕진했던 일, 귀국 후에도 여러 번 사기 비슷한 일을 저질렀던 전과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태평이를 알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보를 하기 시작한 거였죠. 저 인간한테 속아서 돈 날렸어요. 박금주 회장 아들이라며 믿게 만들었거든요.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타났고 태평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평이가 다니던 투자회사에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박금주 회장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회사 자금 1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였죠. 실제로는 회장의 승인도 없었고 그 돈은 태평이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강석이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아드님은 여러 건의 형사 고소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사기, 횡령, 명의 도용, 그리고 며느님 사건과 관련된 방조 혐의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은 감옥에 가야 할 상황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태평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강석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태평이가 가진 모든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려. 빚은 한 푼도 대신 갚아주지 마. 그게 네가 뿌린 씨앗이니까 네가 거둬야지. 강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강남의 빌딩들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절반쯤 왔구나. 진짜 끝은 아직 멀었어. 그날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본격적인 경제적 단죄가 시작됐습니다. 지연이와 박춘식은 경찰에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됐고 태평이는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겨우 풀려났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풀려난들 갈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태평이는 과천에 있던 옛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한 태평이를 기다리고 있던 건 대문에 붙은 빨간 종이였어요. 강석이가 보여준 사진을 보니 압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태평이는 그 종이를 보고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강석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회장님, 과천 아파트는 사기 계약으로 무효 처리됐고 법원 결정에 따라 회장님 명의로 환원됐습니다. 아드님이 그 집에 들어갈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현재 집 안에 있던 아드님의 개인 물품들은 전부 압류 절차를 밟고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너도 갈 곳 없는 신세가 되는 거야. 가슴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일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태평이가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가 전부 정지됐습니다. 태평이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려다가 카드가 거절당하는 굴욕을 겪었다고 해요. 강석이의 직원이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태평이는 여러 장의 카드를 꺼내 시도했지만 전부 결제 불가로 나왔다고 했죠. 편의점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태평이는 결국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이 짜증 섞인 한숨을 쉬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해요. 태평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편의점을 나왔답니다. 왜 카드가 막혔는지 확인하려고 카드사에 전화했을 때 태평이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고객님, 카드 발급 당시 제출하신 보증인 박금주님께서 보증 철회 요청을 하셔서 카드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또한 연체된 금액 2,300만 원에 대한 청구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태평이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을 겁니다. 2,300만 원? 그게 다 내가 쓴 거였나? 카드사 직원은 차갑게 덧붙였죠. 현재 고객님 명의로 발급된 모든 카드가 정지됐으며 신용등급도 6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태평이는 전화기를 바닥에 내팽개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같은 날 오후 태평이의 은행 계좌가 전부 동결됐습니다. 출금은 물론이고 이체도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강석이는 모니터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줬어요. 태평이 명의로 된 계좌 7개, 잔액은 총 4,500만 원 정도였는데 전부 채권자들의 가압류 신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빌린 돈에 대한 채권자들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아드님은 현금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나를 쪽방에 버릴 때는 3개월치 월세만 내주고 가더니 이제 너도 그 기분을 느껴봐. 태평이는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당장 밥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돈을 빌리려 했지만 이미 뉴스를 본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차가운 반응뿐이었죠. 야, 너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내 엄마가 800억 건물주라며? 엄마를 쪽방에 버렸다고? 너 정신이 있냐? 친구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를 듣다 못한 태평이는 결국 길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이의 보고에 따르면 태평이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해요. 입장료도 제대로 못 내서 새벽에 쫓겨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뒤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태평이가 살던 과천 집뿐만 아니라 태평이 명의로 보증금, 대출을 받아 얻어놨던 서울 마포의 오피스텔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 2억 원은 제 명의로 된 대출이었습니다. 태평이가 제 도장을 가로챈 후 몰래 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던 거죠.
강석이는 그 대출을 즉시 회수 조치했어요. 금융기관에서 태평이에게 통보가 날아갔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대출 철회를 요청하여 2억 원을 한 달 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태평이는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2억 원을 한 달 안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 태평이는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신용불량자에다 형사 고소까지 받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자 정말로 오피스텔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원 공고가 나갔고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갔죠. 태평이는 결국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제발 살려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었죠. 태평아, 나도 3개월치 월세만 받고 쪽방에 버려졌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곰팡이 냄새 맡으며 찬바람 들어오는 방에서 잠들 때 너희들이 날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기분 알아? 이제 네가 그걸 느껴봐. 네가 나를 버릴 때 줬던 그 월세만큼의 시간이라도 반성하며 살아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태평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번호를 차단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지. 한편 구치소에 있던 지연이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지연이가 그동안 명품이라고 자랑하던 가방들, 옷들, 보석들이 전부 압류됐는데 감정 결과 90%가 가짜로 밝혀진 거예요. 진품은 단 2개뿐이었고 그나마도 제 돈으로 산 거였죠. 지연이는 그 사실을 듣고 면회실에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전해준 이야기로는 지연이가 그동안 SNS에 올렸던 호화로운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사기 혐의까지 추가됐다고 해요. 지연이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연이가 몰래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의 실체였어요. 그 쇼핑몰은 고가의 명품을 저렴하게 판다는 콘셉트였는데 알고 보니 전부 짝퉁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중국에서 짝퉁을 수입해 정품인 척 팔았고 수백 명이 피해자가 생긴 거죠. 피해 금액만 5억 원이 넘었어요. 강석이는 그 자료를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의 죄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 살인 모의, 사기, 상표권 침해, 통신 판매법 위반. 이 정도면 최소 15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 여자도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간 거구나. 2주가 지나자 태평이에게 또 다른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태평이가 명의를 도용해서 만들었던 페이퍼 컴퍼니 3곳의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알고 보니 그 회사들은 제 이름으로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태평이가 운영하며 탈세를 일삼았던 곳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게 밝혀졌죠. 국세청 조사관이 태평이에게 출석 통보를 했고 예상 추징금 규모만 30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태평이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강석이의 직원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태평이는 길거리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태평이의 옷은 며칠째 같은 것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턱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한때 명품 정장을 입고
강남 거리를 활보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어요.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 내가 배 아파 낳고 45년간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야. 그런데 저렇게까지 추락해야 하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무렵 태평이와 지연이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어요. 지연이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태평이를 만나자마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당신 엄마가 800억 건물주인 줄 알았으면 내가 왜 바보같이 보험금 따위를 노렸겠어? 전부 당신 때문이야. 태평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죠.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내 연남이랑 짜고 날 죽이려 했으면서 무슨 소리야. 둘은 면회실에서 고함을 지르며 싸웠고 결국 교도관이 면회를 중단시켰다고 해요. 그 이후로 지연이는 태평이의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부부의 연은 그렇게 끊어진 거죠. 태평이는 갈 곳이 없어 결국 노숙자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강석이의 보고를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아들이 노숙자 쉼터에 가다니. 하지만 강석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드님이 선택한 길입니다. 회장님을 쪽방에 버렸을 때 이미 각오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맞아, 그래. 이게 네가 뿌린 씨앗이야. 이제 걷어야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평이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렵게 구한 휴대폰으로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이제 알겠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날 키웠는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죽고 싶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강석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답장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태평이의 빚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과천집을 되찾긴 했지만 태평이가 그 집을 담보로 빌린 돈들의 채권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강석이가 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대출은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박금주 회장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죠. 대신 그 빚은 전부 태평이 개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채권자들은 태평이를 찾아다니며 독촉했고 태평이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쓰러졌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태평이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이 쓰러져서 입원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어요. 강석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병원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논현동 빌딩 회장실 창가에 서서 강남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제 아들이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내도 등을 돌리고 친구들도 떠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채로요. 마치 제가 쪽방에서 느꼈던 그 외로움처럼요. 하지만 이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욕심으로 쌓은 성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태평아, 지연아, 너희가 800억 건물의 무게를 느낄 때 비로소 부모의 눈물을 이해하게 될 거야.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미 강석이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안산 쪽방촌 근처에 무료 급식소를 열 준비를 시작하라고요. 어려운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드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순간을 기점으로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태평이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강석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아드님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영양실조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 그리고 탈진 증세까지 겹쳐서 당분간 퇴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어머니라는 이름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강서가 병원으로 가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중형병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 안에 내 아들이 누워 있구나. 45년간 키운 내 아들이. 강석이가 제 팔을 부축했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505호 문패에 김태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하얗게 침대를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 태평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움푹 들어간 눈, 핏기 없는 입술. 이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명품 정장을 입고 거만하게 웃던 그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에 태평이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태평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평이를 내려다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아이를 배 아파 낳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손을 잡고 학교에 갔을 때,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태평이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태평이는 울먹이며 말했지만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강석이가 뒤에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고 천천히 꺼냈어요. 상속 포기 각서, 재산 분할 포기 확인서, 그리고 부모 자식 간 연락금지 합의서였습니다. 태평이는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게 뭐야? 설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평아, 과천집은 이미 사회복지재단에 기증했어. 그리고 내 전 재산 820억 원 중 상당 부분도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쓰일 거야. 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태평이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래도 난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한테는 그 많은 재산이 있잖아. 조금만 나눠줘. 저는 서류를 태평이 침대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평아, 넌 나를 쪽방에 버렸어. 3개월치 월세 15만 원 주고 나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 그게 네가 선택한 거야. 그 재산은 너 같은 사람에게 줄 게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일 거야. 나는 이제 너와의 모든 법적, 정서적 인연을 여기서 정리할 거야. 태평이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엄마, 안 돼. 제발.
태평이는 울부짖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태평이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태평아, 넌 이제 혼자 살아야 해. 네가 뿌린 씨앗을 네가 거두는 거야. 잘 살아. 저는 병실 문을 닫았어요. 뒤에서 태평이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강석이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고 저는 그걸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이의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거예요. 보험금 살인 모의, 사기, 상표권 침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지연이는 법정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박춘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모텔 출입 기록, 그리고 보험 가입 내역까지.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박수를 쳤다고 해요. 강석이는 재판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연이의 공범 박춘식은 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부산에서 경찰에 잡혔던 박충식은 이송 도중 탈출해서 도주했고 밀항선을 타고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마닐라에서 검거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그를 체포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는데 박춘식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압송된 박춘식은 살인 모의,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박춘식은 돈만 보고 한 짓이라며 변명했지만 판사는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엄벌을 내렸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이게 천벌이야. 2주 뒤 태평이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강석이의 보고에 따르면 태평이는 병원비조차 내지 못해 의료비 체납자 명단에 올랐고 결국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쪽방촌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제가 버려졌던 안산 쪽방촌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태평이는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용직 일자리를 전전하며 노가다를 뛰며 하루 일당 10만 원 정도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네가 선택한 길이야 라고 되뇌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우연히 태평이를 목격했습니다. 제가 강석이와 함께 서울 시내를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 창밖을 보니 인도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낡은 옷, 구부정한 자세. 그 사람이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태평이었습니다. 아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건네고 있었지만 대부분 받지도 않고 지나쳤어요. 누군가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피했고 누군가는 받아들고도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죠. 태평이의 얼굴엔 생기가 하나도 없었고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아이가 한때는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길거리에서 전단지나 돌리고 있구나. 강석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아. 그냥 가자. 신호가 바뀌고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마지막으로 태평이를 봤어요. 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살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될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논현동 빌딩 회장실에서 강석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강석이는 최종 보고서를 건넸어요. 회장님,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아드님과의 법적 관계 단절, 며느님의 형 확정, 박춘식의 압송 및 수감, 그리고 회장님 명의로 부당하게 진행됐던 모든 거래의 무효 처리까지 이제 더 이상 회장님께 법적 책임이 미칠 일은 없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끝났구나. 긴 전쟁이 끝났구나. 손이 떨렸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지연이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강석이가 교도소 관계자를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지연이는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호화로운 생활을 그리워하며 울부짖는다고 해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SNS 팔로워, 그 모든 게 환상이었다는 걸 깨닫고 미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도관들도 지연이를 다루기 힘들어한다고 하더군요.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벽을 두드리고 하다가 재소자들에게 집단으로 얻어맞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욕망의 끝은 결국 자기 자신을 태우는 법이구나. 며칠 뒤 마지막으로 태평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병원 퇴원 후 처음 보내는 편지였어요. 강석이가 그 편지를 제게 건넸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떨려 있었어요. 엄마, 나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엄마한테 했던 짓이 꿈에 나와서 밤마다 잠을 못 자. 쪽방에서 지낼 때마다 엄마가 느꼈을 그 외로움이 이해가 돼. 이제야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날 키웠는지.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강석이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강석아, 준비 중인 그 급식소 말이야. 개소하면 태평이가 그곳에서 봉사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줘. 내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만 해. 강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태평아, 나는 내 엄마의 길을 포기했어. 하지만 네가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잡이야.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영감, 우리 아들 이렇게 됐어요.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나 봐요. 아니면 너무 많은 걸 주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나 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가벼워진 것도 느껴졌습니다. 긴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진짜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영정 사진에 절을 올리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병원에서 태평이와 마지막으로 만난 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다시 여름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많은 걸 정리했어요. 기증한 과천집은 지금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버려졌던 안산 쪽방촌 근처엔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열었고 하루 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게 됐죠. 강석이는 여전히 제 곁에서 묵묵히 일을 처리해주고 있고
저는 이제 진짜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어요. 저는 강남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45년간 국수집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던 제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니.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직원이 공손하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보실 컬렉션 준비됐습니다.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명품 매장 VIP룸에는 이번 시즌 신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직원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이 가방은 이태리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 단 50개만 생산됐고요. 저는 그 가방을 들어보고 거울 앞에 서봤습니다. 71세 할머니가 이런 걸 들어도 되나 싶었지만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로 할게요. 쇼핑을 마치고 나오니 강석이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일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약해둔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강석아, 너도 일찍 들어가서 쉬어. 강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십시오. 저는 운전기사에게 논현동 빌딩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차창 밖으로 강남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간판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고급 외제차들. 이 모든 풍경 속에서 저는 이제 한 명이 관찰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됐습니다. 빌딩 최상층 회장실에 도착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쪽방에서 떨며 잤던 그날, 태평이가 저를 버렸던 그 순간, 공항에서 정체를 드러냈던 그때,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에요. 제가 일궈낸 현실이죠. 45년간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재산으로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를 단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였죠.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탑승을 기다렸습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로마였어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유럽이었습니다. 국수 가게를 운영할 때는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죠. 태평이 유학 보내느라, 결혼 자금 대느라 제 자신을 위해선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은 환상적이었어요. 바티칸 박물관을 천천히 걸으며 명화들을 감상하고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고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엔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스타와 와인을 즐겼고 호텔 스위트룸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피렌체로, 피렌체에서 베니스로 이동하며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이 계셨거든요. 73세의 이준호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젊은 시절 대학 교수셨다고 해요. 부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신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미술 감상 수업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기도 하고 가끔 전시회에도 같이 갔습니다. 어느 날 준호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금주 씨,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실래요? 친구로서 말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보죠. 제주도에서 보낸 3일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오름을 함께 오르고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 선생님은 제 과거를 알고 계셨지만 한 번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재의 저를 존중해 주셨죠. 저녁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다시 설레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준호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신기해요. 71살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우리는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어요. 사랑이라고 하기엔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동행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태평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아드님이 제가 만든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봉사를? 강석이는 태블릿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태평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께 국을 떠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예전처럼 죽은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평온해 보였어요. 강석이가 덧붙였습니다. 아드님이 일용직 일 끝나고 매일 저녁 두어 시간씩 봉사를 나오신답니다. 급식소 원장님이 태평 씨가 정말 성실하다고 칭찬하시더군요.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변했구나. 봉사를 하고 있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음도 나왔어요. 강서가 태평이한테 월 100만 원씩 지원해줘. 내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고 급식소 원장 명의로 지원금 나가는 걸로 해.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장학금 같은 거라고 해. 강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평아, 이제야 조금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하지만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야.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이가 감옥에서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가을날 오후 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묘지 앞에 앉아 국화꽃을 올렸어요. 영감, 나 이제 괜찮아졌어요. 한동안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 아들도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거예요. 미안해요, 영감. 그리고 고마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과 감사함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준호 선생님과 함께 한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준호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금주 씨, 우리 다음 달에 스페인 여행 어때요? 바르셀로나에서 가우디 건축물도 보고 마드리드에서 프라도 미술관도 가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함께 가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71살과 73살의 황혼 로맨스라고 하기엔 수줍지만 이렇게 따뜻한 동행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몇 달 뒤 저는 성남 모란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45년간 국수 가게를 운영했던 그곳이었죠.
가게는 이미 다른 분이 운영하고 계셨지만 시장 분위기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저는 천천히 골목을 걸으며 옛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던 시간, 손님들 웃음소리, 태평이가 어렸을 때 가게 앞에서 뛰어놀던 기억들.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시장 어귀에서 떡볶이를 사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때도 행복했어. 하지만 지금은 더 행복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강석이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드님 만나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드님이 많이 변하셨다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직은. 태평이가 진짜로 변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해. 그리고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강석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논현동 빌딩 회장실에서 강남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오가는 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 저는 이 도시의 일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쪽방에 버려진 노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사는 한 명의 여성이 됐죠. 71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 선생님의 문자였어요.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한데 따뜻하게 주무세요. 내일 점심 약속 잊지 마시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자요. 내일 봬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주인공이신 박금주님은 71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쪽방에 버려졌던 그날이 오히려 박금주님의 인생이 막을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언제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